2025년 11월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가 전 세계를 향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략하면 일본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SNS에 올린 말은 외교적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목을 자르겠다. 외교관이 현직 총리를 향해 공개적으로 올린 문장입니다. 그것도 공식 SNS 계정에 그 다음 날부터 보복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자국민 일본 여행 자제령, 관광비자 60% 축소, 히토류 수출 제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이 최대 20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현직 총리로서의 중대한 변화라고 공식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러분 이야기일까요? 대만 해협은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핵심 통로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이 모두 이 바닷길을 통해 오갑니다. 이 바닷길이 봉쇄되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급망이 흔들리고 그 충격은 곧바로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연금, 아파트 시세까지 덮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후를 준비해도 지정학이 흔들리면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오늘 이 판을 꿰뚫을 세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째는 다카이치 발언의 진짜 법적 의미, 둘째는 일본이 처한 이중 딜레마, 그리고 셋째,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역대 일본 총리들은 같은 질문을 받아도 늘 모호하게 넘겼습니다.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식이었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달랐습니다. 존리비기 사태라는 법령 용어를 직접 꺼냈습니다. 존리비기 사태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집단적 자위권, 즉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총리가 이 단어를 입 밖에 내는 순간 자위대가 대만 해협에 파견될 수 있는 법적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이 발동되면 자위대 함정이 대만 해협에 진입하고 필요에 따라 교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헌법 9조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현직 총리로서 이 표현을 대만 문제에 공개적으로 적용한 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탱하던 안전핀을 일본 스스로 뽑아버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이중 딜레마입니다. 일본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 일본 경제의 체질 자체가 평화산업에서 방위산업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합니다. 수십조 원이 군사 기지와 미사일, 최신형 호위함에 투입되면 그 비용은 결국 세금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엔화 가치의 변동성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엔화 예금이나 일본 관련 투자 상품이 왜 최근 들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지 이 안보 지표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세계 경제를 호령할 때도 모두가 축배를 들 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버블이 임계점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은 경제 논리 하나만 믿고 안보를 방치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2026년 발표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85% 이상이 중국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을 최대의 위협이라 선언하면서 기업들은 뒤로 중국 시장을 절대 놓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겁니다. 중국 역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광 압박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진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입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군사장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충돌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차단하자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가 마비될 뻔했던 악몽이 있습니다. 그때의 교훈으로 일본이 중국 의존도를 90%에서 60%에서 70%로 낮추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중국의 경제 압박이 히토류와 첨단 소재 쪽으로 확산되면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의 소재 조달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갈등을 중국의 보복에 밀리는 일본의 외교적 수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을 뒤집어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일본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먼저 판을 바꾼 플레이어입니다. 2026년 4월, 일본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전후 80년간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해체하고 살상 무기를 포함한 방위 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일본은 필리핀의 중고 해상 자위대 호위함과 항공기 이전을 논의하고 있으며 방위 협력 수준을 준동맹에 가깝게 끌어올렸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 해역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직접 무기를 대주는 구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이 무기를 수출하는 순간 한국 방산 기업들은 경쟁자 하나를 새로 얻은 겁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방산 시장에서 K9 자주포와 FA50 경전투기로 독주하던 한국 방산의 텃밭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주가가 왜 이 뉴스에 출렁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마당인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을 둘러싸는 포위망이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안경비대는 센카쿠 열도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오키나와 부근 공해 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일본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말싸움이 아닙니다. 무기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중일 갈등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벌어지는 핵심 전술입니다. 사실 이 판의 설계자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고 지역 안보의 방패가 되기를 원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도, 무기 수출 완화도, 필리핀과의 준동맹도 모두 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는 조각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일 갈등에서 일본 편을 분명히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중 화해 모드를 유지하며 양쪽 모두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판을 짜놓고 정작 일본이 중국과 맞붙는 순간에는 한 발 물러서는 구도입니다. 일본이 예상했던 미국의 강한 지지가 없는 상황에서 홀로 중국과 정면 충돌하는 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역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대만 해협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한국이 일본 편에 서면 곧바로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고래들이 바다를 뒤흔들 때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건 언제나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대기업은 공급망을 다변화하거나 생산 거점을 이전할 여력이 있지만 지방의 중소부품 업체들은 단 하나의 납품처가 흔들리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춰 탄력적 공급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데만 15년이 걸렸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초격차 기술 하나로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무너진 기업들이 단기 수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팔아치울 때 승자들은 인재와 기술에 1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혼란기일수록 확실한 근거 없이 움직이는 투자는 독이 됩니다. 첫째, 자산의 30%는 반드시 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확보하십시오. 대만 해협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것은 금, 달러,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의 가치입니다. 둘째, 개별 종목보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입는 섹터 ETF에 집중하십시오. 구체적으로는 방위산업 ETF, 인도, 베트남 등 공급망 대안 국가의 제조업 ETF, 그리고 히토류 대체 소재 기술을 가진 기업군을 눈여겨보십시오. 반대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업종의 개별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는 게 합리적입니다. 셋째, 오늘 당장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과도하게 쏠린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한 나라의 정치 지형이 바뀌는 순간 연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지금이 바로 재조정할 타이밍입니다. 일본의 군사적 행보와 중국의 보복이 맞물리는 이 살얼음판 위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더욱 냉정해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